초한지 유방과 항우의 전쟁. 여덟 번째 이야기. 항우의 천하분할과 유방의 고초. 유방은 홍문의 연회에서 무사히 돌아오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항우의 칼에 목이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으니 만감이 교차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바로 분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유방이 장수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조무상을 잡아오라. 조무상은 갑자기 포박되자 큰 소리로 항변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오? 나는 항우 장군에게 유방 장군을 칭송한 죄밖에 없어. 그럼에도 나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유방 장군의 측근은 우대하고 다른 장수들은 배척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오? 유방은 조무상이 끌려오자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너는 나를 죽이려 항우에게 모함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 돌아왔다. 이제 내 놈이 죽을 차례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유방은 조무상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심판했습니다. 조무상은 고개를 떨구고 이 상황을 어쩌지 못하며 통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항우에게서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유방이 돌격대장 벙케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변절자 조무상은 그렇게 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변절자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변절자의 특징은 대체로 기회주의자라는 겁니다. 유불리에 따라 자신의 색깔을 바꾸는 교묘한 자들입니다. 선과 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릅니다. 정의와 대의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출세가 우선입니다. 이를 위해서 변절자들은 모함과 거짓을 일삼습니다. 변절에서 가끔 출세하는 자들도 있으나 그 끝은 대체로 불행합니다. 변절에 실패하면 그 끝은 처참하고 비루합니다. 요행이 살아난다고 해도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듣지 말아야 할 말이 바로 변절자, 배신자라는 말입니다. 이와 반대로 지조 있는 사람을 가르켜 세한 송백이라 합니다. 추운 겨울의 소나무와 잣나무를 뜻합니다.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조는 자신이 섬기는 사람이나 신념이나 사상에 대해 당당하고 올곧은 것을 말합니다. 지조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준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조를 버리는 것을 변절이라 하나 불의에서 벗어나거나 악에서 벗어나거나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변절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가천선이라 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 선하고 바르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어 유방은 장량이 살아 돌아오자 너무도 기뻐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눈물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사기성인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방이 말했습니다. 내가 항우의 칼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장량의 지혜다. 그런데 장량은 유방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소인이 항우 장군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은 진나라 옥새를 바친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일 당장 항우 장군에게 진나라의 옥새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유방은 그 말에 바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옥새를 돌려주면 우리는 뭐가 되겠소? 가장 먼저 진나라 함양에 들어와 주도권을 잡았는데 다 무산되고 마는 것이 아니오. 장량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옥새를 바치지 않으면 항우는 유방 장군을 더 세게 옥죄일 것입니다. 협박과 위협이 더 높아질 것이고 심할 경우 전쟁을 불사할 겁니다.
유방 장군께서는 항우 장군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병력에서나 무기에서 항우 장군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옥새를 바치면 항우의 견제에서 벗어나니 그만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쉽더라도 옥새를 항우 장군에게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장군을 위한 길이고 장군이 이끄는 병사들과 장수들을 위한 길입니다. 하지만 유방은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옥새에 대한 환상 때문이었습니다. 옥새만 있으면 유방 자신이 진나라 왕에 오를 것이라 단단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장량이 유방에게 아뢰었습니다. 옥새로 인해 항우의 견제와 유업을 받느니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옥새를 가지고 있더라도 백성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 권력을 잃을 것이고 옥새가 없더라도 백성을 이롭게 하면 천하 권력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은 항우와 싸울 형편이 아닙니다. 항우 또한 옥새를 얻으면 유방 장군과 싸움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아쉽더라도 옥새를 내어 주십시오. 세력을 키워 훗날 되찾으시면 됩니다. 지금의 굴종을 참으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다음날 유방이 순순히 옥새를 내주었습니다. 장량이 이를 가지고 항우의 막사에 들어섰습니다. 소인 약속한 대로 옥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는 정중히 절을 하며 옥새를 바쳤습니다. 항우는 옥새를 건네받자 아주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군사 범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길게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항우 대장군께서는 장량의 언변에 속아 일의 크고 작은 것과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나라의 옥새가 아닙니다. 바로 유방의 목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에 기뻐하시니 소인이 탄식한 것입니다. 그러자 항우가 말했습니다. 유방은 나약한 겁쟁이요. 사내가 되어 눈물이나 찔찔 흘리는 그가 무슨 큰일을 도모할 수 있겠소. 그를 죽이는 것은 도리어 내 칼을 욕되게 하는 일이요. 군사는 그런 유방을 왜 그리 경계하는 것이요. 이에 범증이 자세를 바로 하고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유방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낸 것은 다 잡은 용을 바다로 놓아주고 사냥한 호랑이를 다시 산에 풀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유방은 겁쟁이가 아니라 항우 장군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장량이 행여 항우가 알아차릴 것을 염려하여 끼어들었습니다. 범증 군사께서는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방 장군은 항우 장군을 두려워하여 분부대로 순순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용인이 호랑이니 하는 말은 너무 과장된 말입니다. 이에 항우가 장량의 말을 받아 범증을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범증이 더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장량이 이 팀에 항우에게 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항우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더 머물다 가시오. 이는 당분간 장량을 잡아두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항우는 장량에게 호감을 느꼈던 겁니다. 자신의 말에 잘 따르고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니 그를 신하로 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의중을 할 수 없어 일단 잡아둔 것입니다. 항우는 진나라 왕의 상징인 옥새를 손에 넣자 제왕의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옥새를 손에 넣었으니 이제부터 함양의 왕은 나 항우다. 어찌 천하의 왕이 둘일 수 있는가? 당장 자영을 잡아오라. 이는 자영을 죽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함양성 말궁에 거처하던 자영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급히 유방에게 달려가 살려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유방의 행정 총책인 소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항우의 세력이 워낙 막강하니 우리가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천하 누구도 항우를 이길 수 없으니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자영은 그 말에 얼굴빛이 새파래졌습니다. 이제 어찌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잔인한 항우를 내가 어찌 만난단 말인가? 이렇게 인생이 끝난 것인가? 자영은 처참하게 체포되었습니다. 온갖 망신과 수모를 당하며 항우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항우에게 항복 문서를 올렸습니다. 항우는 높은 용상에 앉아 자영을 굽어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조상은 천하 여섯 나라 백성을 괴롭혔다. 그 죄가 막중하니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여봐라, 당장 자영의 목을 베어라. 항우는 자영을 없애는 것이 진나라를 천하에서 지우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장수 영포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자영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영포가 칼을 휘두르자 자영의 목이 땅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붉은 피가 솟아올랐습니다. 항우는 피를 보고 쾌연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천하 백성의 원한이 풀렸도다. 도탄에 빠진 천하가 비로소 구제되었도다. 이는 나 항우의 공적이도다. 그러자 반란군 신하들이 항우를 크게 칭송했습니다. 대장군 만세를 외치며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항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나라를 정벌하러 천하를 돌아 이곳까지 왔다. 자영을 죽인 것은 천하 백성을 위해 당연한 일이다. 만일 이 일로 나를 비난하는 자는 엄히 다스리겠다. 이는 함양성의 백성들이 항우의 잔인함을 비난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그들의 입을 봉한 것입니다. 그러자 군사 범증이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대왕께서 진왕 자용을 죽인 것은 그 죄가 엄중하니 당연한 처벌입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백성을 자영과 연관하여 죽인다면 이는 다른 일입니다. 죄 없는 백성을 죽이는 것은 하늘의 노여움을 사는 일입니다. 하늘이 노하면 그때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오니 진나라 백성에 대한 노여움을 푸시기 바랍니다. 옛날 노나라 제후가 죄 없는 백성을 죽이자 9년 동안 나라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는 하늘이 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천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항우는 범중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장수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피해 숙청을 이어갔습니다. 항우가 명했습니다. 진시 황제부터 자영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진나라의 왕족을 모두 잡아들여라. 이어 진나라의 신하와 대부와 관리들을 모두 체포하라. 항우의 이 명령에 진나라의 왕족 800명과 진나라의 신하와 관리 5,000명이 함양 성문에서 무참히 참수되었습니다. 관련된 자는 어린아이라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함양성 거리가 시신으로 산을 이루었고 피로 냇물을 이루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다닐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적을 무찌른다는 명목하에 인간의 잔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에 군사 범증이 재차 아뢰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마구 죽이시면 하늘이 크게 노할 것입니다. 그때는 무엇으로 노여움을 막으려 하십니까? 더 이상 사람을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항우는 범중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내들의 기백이며 용기가 아닌가. 그저 겁 많은 문사들이나 걱정으로 여길 뿐이다. 함양성은 진나라의 궁궐입니다. 항우가 이곳을 차지하고 보니 참으로 호화롭고 웅장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항우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시 황제는 이런 부귀영화를 남기고 죽었으니 얼마나 서러웠을까? 저 많은 미인과 보물을 남기고 죽었으니 얼마나 아쉬웠을까? 그러자 범증이 아뢰었습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빠르게 망한 것은 충신의 간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시황제부터 진왕 자영에 이르기까지 모두 간신을 중용하여 간신의 말만 들었으니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충신의 간언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항우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진나라의 옥새를 손에 넣었고 진왕 자영도 없앴으니 이제 천하 왕위에 오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항우의 왕위 등극은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초에 회왕이 번듯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회왕이 나이가 어리고 바지사장이라고 해도 형식적으로는 회왕의 조소를 받아야 항우의 왕위가 인정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야 천하 백성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천하의 합법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우가 왕위에 오르는 것을 서두른 까닭은 농공행상 때문이었습니다. 농공행상은 공로를 논하여 상을 준다는 뜻입니다. 진왕 자영을 죽이자 진나라가 공식적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러자 항우의 장수들은 한자리 차지할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항우를 따라 이곳 함양까지 왔는데 어찌 내게 한자리 내주지 않겠는가? 장수들의 기대는 작게는 장군에 오르는 것이었으며 크게는 천하를 나누어 왕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두 항우의 왕위 등극을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항우가 장수들의 뜻을 파악하고 왕위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항백을 대초 회왕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대초 회왕의 조서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항백을 영접한 회왕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먼저 함양에 입성하는 자를 함양의 왕으로 세운다고 하였다. 그러니 약속대로 유방을 함양의 왕으로 삼겠다. 회왕은 바지사장인 주제에 항우의 말을 따르지 않고 유방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회왕이 항우보다는 유방을 지지한다는 속셈이었습니다. 말을 실수했는지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이는 회왕을 모시는 대초의 신하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이었습니다. 대초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 것입니다. 항백이 말했습니다. 항우 대장군이 천하 곳곳에 진나라를 괴멸하였고 진왕 자영을 죽였습니다. 유방이 함양에 먼저 입성한 것은 항우 장군의 은덕 때문입니다. 공로로 치면 어찌 유방이 항우 대장군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유방은 성격이 나약하여 왕의 직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오니 항우 대장군을 함양의 왕으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청혼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회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항백의 요구대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대초의 대장군 항우를 함양의 왕으로 삼는다. 여기에는 유방에 관한 언급이 1도 없었습니다. 모든 권한이 항우에게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항우는 이 조소를 받자 대장군에서 대왕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항백의 보고를 받자 항우는 인상이 구겨졌습니다. 회왕이 신하들과 모의하여 유방을 함양의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는 반역을 모의한 것입니다. 항우는 즉각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당장 회왕을 물러나게 하라. 그는 우리 항씨가 세운 꼭두각시가 아니더냐. 이는 대초의 신하들과 회왕을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그러자 범증이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회왕을 무시하는 것은 법통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법통이 정통성을 잃으면 나라가 파괴되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제 대왕의 자리에 오르셨으니 과격한 말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항우가 말했습니다. 법통이고 정통이고 나는 모르겠고 회왕을 어찌 내가 꾸짖지 못한단 말이냐. 회왕은 우리 항씨 가문이 세운 왕이다. 그가 대초에 무슨 공로가 있으며 대초를 세우는데 무슨 역할을 했는가. 그러니 나는 이후로 회왕의 명을 받지 않겠다. 이제부터 천하는 내가 설계하고 적임자는 내가 임명한다. 회왕이라도 아차하면 날려버릴 것이다. 그러자 범증이 아뢰었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것은 천하 대업입니다. 대업이란 천하의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항우 대장군 혼자만이 오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감정과 생각대로 일을 이끌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대왕에 오르시려거든 우선 회왕을 높이고 법통에 따라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켜서 훗날에 혼란을 당하기보다
일의 순서를 따라 훗날의 안정을 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운이 회왕을 제거하는 일은 경솔한 일이니 멈추셔야 합니다. 하지만 항우는 감정이 북받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끝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항우는 결정하면 밀어붙이는 성격이었습니다. 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왕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 함부로 나서지 마라. 그러자 신하 누구도 회왕의 문제에 대해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항우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제 내가 진나라를 멸하고 대왕에 올랐다. 나의 칭호를 뭐라 불러야 할지 좋은 칭호가 있으면 말해보라. 그러자 항우의 신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고대의 사망 오제는 성군이라 알려졌습니다. 하운이 사망에서 황을 따오고 오제에서 제를 따와 황제라 하시면 어떠하십니까? 사망이란 인류의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린 수인, 사냥과 낚시를 가르친 복희, 곡식을 심고 추수하는 법을 가르친 신농, 이 세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인류의 이로움을 가져다 주었기에 사망이라 칭한 것입니다. 오제란 황제, 전욱, 제곡, 요임금, 순임금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부족과 나라를 세워 백성을 이롭게 하여 고대로부터 추앙받은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항우가 말했습니다. 요임금, 순임금은 덕으로 백성을 다스린 제왕이 아니더냐. 내게는 적절치 않다. 황제의 칭호는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이전 진시 황제가 사용했으니 갖다 내버려라. 다른 호칭이 없는가? 이에 다른 신하가 아뢰었습니다. 춘추시대의 왕이 아니면서 천하를 지배한 5명의 제후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오패라 합니다. 패는 천하의 으뜸이란 뜻입니다. 제나라 황공, 진나라 문공, 초나라 장왕, 진나라 목공, 송나라 양공을 말합니다. 이들은 왕의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도 천하를 호령하였고 천하의 이름을 떨친 권력자들입니다. 하운이 오패의 패와 임금 왕을 합쳐 패왕이라 부르시면 어떠하십니까? 항우가 그 말에 무릎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바로 내가 찾던 호칭이다. 참으로 좋도다. 그럼 나는 이제부터 초나라 패왕이라 부른다. 줄여서 초패왕이라 한다. 그리고 대초의 회왕은 오늘부터 의제로 높인다. 그런데 범증이 나서서 이를 반대했습니다. 정치에는 왕도와 패도가 있습니다. 왕도란 이인이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며 패도는 무력과 권모 술수로 천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패왕이란 욕보이는 칭호입니다. 무력을 쓰면 천하가 다 굴복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란과 폭동과 혼란은 패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운이 패왕이란 호칭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항우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패왕의 칭호는 내가 좋아서 쓰는 것이다. 기운차고 용맹하고 강인한 호칭이다. 우리 군대에 참으로 어울리는 호칭이다. 항우는 배움이 없으니 왕도와 패도에 관한 정치 철학을 이해할 리가 없었습니다. 무를 숭상하고 힘을 자랑하니 패왕을 고집한 것입니다. 옛말에 대체로 무식하면 다른 것을 알지 못하니 고집이 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항우의 호칭이 초패왕이라 정해졌습니다. 이제 항우가 다스리는 나라의 근거지를 정할 차례입니다. 범증이 아뢰었습니다. 대왕의 호칭이 정해졌으니 다스리는 나라의 근거지는 이곳 함양으로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함양은 땅이 넓고 사방이 험난한 요새로 둘러싸여 외적의 침입에 방어하기 유리합니다. 게다가 땅이 비옥하여 물산이 풍족합니다. 하온이 나라의 근간을 갖기에 가장 적당한 곳입니다. 그러자 항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진나라의 도읍인 이곳 함양을 원치 않는다.
내가 점 찍은 곳은 침주이다. 침주는 지금의 호남성 계양현 일대를 말합니다. 대초의 북쪽이며 진나라 남쪽 시골이었습니다. 남북으로 회수라는 강이 흘러 대초에서는 동초, 서초라 부른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초 지역입니다. 이는 지리적으로 대초의 회왕을 내려다보는 곳이라 항우가 선택한 것입니다. 자신은 대초의 회왕, 아니 대초의 의제보다 높다는 걸 암시한 것입니다. 항우의 말에 신하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범증이 아뢰었습니다. 침주는 궁벽한 지역입니다. 어찌 함양의 이로움을 버리고 불편한 침주를 도읍으로 삼는 것입니까? 항우가 말했습니다. 나의 본향은 초나라이다. 어찌 초나라를 버리고 진나라의 도읍을 정하겠는가? 나는 초나라의 근거지를 둘 것이다. 그러자 범증이 재차 아뢰었습니다. 대왕께서 진나라를 점령했으니 이제 이곳 진나라는 초나라의 영토입니다. 굳이 유리함을 놔두고 불리함을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나라 제국을 점령해놓고 어찌 궁벽한 곳에 도읍을 정한단 말입니까? 이때 항우가 인질로 잡아온 유방의 책사 장량에게 물었습니다. 그대 생각에는 초나라의 도읍으로 침주가 어떠한가? 장량이 대답했습니다. 침주는 농사지을 넓은 땅이 있으니 도읍으로 아주 좋은 곳입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대왕께서 침주에 나타나시면 많은 백성이 크게 환호할 것입니다. 그러자 범증이 아뢰었습니다. 장량의 저 간사한 말은 대왕을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오니 믿으시면 아니 됩니다. 저런 자를 지금껏 처단하지 않고 살려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장량의 목을 베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항우가 범증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이는 장량을 곁에 두어 신하로 삼고자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항우는 도읍을 침주로 옮겼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함양을 떠나오자 신하들과 장수들은 다소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읍을 침주로 옮겨오자 항우는 농공 행상을 실행했습니다. 항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하와 장수와 병사들은 나를 위해 싸운 이들이다. 이들은 부모 형제를 버리고 처와 자식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나와 함께 만리 동정에 올랐다. 추위와 배고픔과 피곤함에 지쳐도 나를 위해 전진을 멈추지 않았다. 험준한 줄령을 넘었고 경량의 강을 건넜다. 그리하여 진나라를 멸망시켰으니 이에 그 공로를 높이 치하하고자 한다. 어찌 내가 보답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막상 포상을 하려니 지출할 상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침주로 오기 전에 함양성을 싹 다 털어왔는데도 말입니다. 이는 항우의 반란군이 함양성에 처음 들이닥쳤을 때 유방이 봉인한 모든 금은 모화를 병사들이 몰래 훔쳤기 때문입니다. 범증이 이를 핑계로 유방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진나라 신하들의 말에 의하면 함양성 모든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방이 들이닥친 후에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는 유방이 몰래 빼돌린 것이 분명합니다. 하온이 유방에게 죄를 물어 목을 베어야 합니다. 사실 이는 유방을 죽이려는 범증의 강요한 계략이었습니다. 항우는 그 말에 크게 노하고 말았습니다. 유방 이놈이 감히 나를 속이다니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유방을 불러 명확히 사유를 밝혀라. 그러자 장량이 나서서 아뢰었습니다. 범증의 말은 틀린 말입니다. 유방 장군은 함양성에 들어서서 진나라의 모든 금은 모화를 단 하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모두 봉인하여 항우 대왕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보물이 사라진 것은 항우 대왕을 따르는 병사들이 쳐들어와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하온이 병사들과 장수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우는 못마땅했습니다. 병사들이 훔쳐간 것을 어찌 돌려받을 수 있겠냐며
그만 단념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전리품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아량을 베푼 겁니다. 항우가 말했습니다. 진나라에 다른 보물은 어디 없느냐? 그러자 장량이 아뢰었습니다. 함양성에 봉인한 보물이 모두 없어졌다면 진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금은 무한은 시황제의 무덤을 파면 얻을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말로는 시황제의 무덤에는 진나라 보물 절반이 묻혀 있다고 했습니다. 하온이 무덤을 파면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자 범증이 말했습니다. 능을 파헤친다는 것은 도의에 어긋난 일입니다. 죽은 사람이 생전에 애용하던 물품을 무덤에 묻은 것인데 아무리 시황제라 해도 부장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온이 다른 곳에서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장량이 말했습니다. 그건 범증이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진시 황제의 무덤은 둘레가 100리이며 높이가 50척에 이릅니다. 보석으로 지하 궁전을 만들었고 지하 천장에 북두칠성과 은하수 별자리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온갖 금은보화가 가득 묻혀 있을 겁니다. 또한 대왕께서 진시 황제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은 단순히 보물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진시 황제가 6나라를 멸망시키고 무수한 백성을 죽였습니다. 하온이 부간 참시하여 그 죄를 묻는 것입니다. 하온이 무덤을 꼭 열어야 합니다. 항우가 장량의 말을 듣고 보니 탁월한 생각이라 여겼습니다. 이에 즉각 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황제의 무덤을 열어라. 이에 장수 영포가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진시황제의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무덤은 사방 20리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호랑이, 사자, 코끼리 등의 석장이 즐비했고 철을 입힌 문무백관 입상 2천여 개가 나란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는 죽어서도 억만세까지 영화를 누리려는 욕심에서 세운 것입니다. 호화롭고 거창하고 치밀하고 절묘하여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장수 영포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땅을 파들어가니 100평 정도의 널따란 광장이 나왔습니다. 이어 돌문이 나왔고 안으로 들어가자 기다란 복도가 나왔습니다. 벽에는 돌로 새긴 용들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자 여러 문이 나왔는데 문을 차례로 열자 대전과 향전과 침전과 6개의 하원과 3개의 궁궐이 나왔습니다. 시황제의 시신이 들어있는 석관은 침전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관 사방으로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석관 위에는 큰 화살이 설치되어 있는데 누구라도 건드리면 빗발치듯 쏟아지게 꾸며 놓았습니다. 이어 지하 아방궁에는 지상에 있는 것과 규모와 크기가 똑같았습니다. 어마어마하고 으리으리했습니다. 영포는 병사들에게 값진 것만 골라가지고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시황제의 무덤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어 영포는 군사를 이끌고 함양성에 들어섰습니다. 병사들은 감나가는 것이면 모두 약탈했고 미녀들을 함부로 우롱했습니다. 이는 승리에 대한 포상이었습니다. 함양성을 나올 때는 항우의 명에 따라 불을 질렀습니다. 함양성 불길은 3달 동안 타올랐습니다. 함양은 한순간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항우의 손에 닿으면 모든 것이 멸망하거나 파괴된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우는 드디어 초나라와 천하 곳곳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유방에 대한 인사였습니다. 유방을 파촉을 다스리는 한 왕에 봉한다. 도읍을 남종에 정하고 파촉의 땅 41개 현을 다스린다. 파촉은 함양 서남 쪽으로 예전부터 죄인들을 귀양 보내는 벽지였습니다. 명색은 진나라에 속한 지역이라 하지만 한참 떨어진 궁벽이었습니다. 이는 유방을
중원으로 나오지 못하게 가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사는 진나라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이전 진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다스린다. 장안을 함양 서쪽을 다스리는 옹왕에 봉한다. 도읍을 팩으로 정하고 함양 위쪽 38개 현을 다스린다. 사마흔을 함양 동북쪽을 다스리는 세왕에 봉한다. 도읍을 역양에 정하고 함양 11개 현을 다스린다. 동해를 함양 동남쪽을 다스리는 채광에 봉한다. 도읍을 고노에 정하고 함양 30개 현을 다스린다. 삼진의 으뜸왕은 장안이 맡는다. 이는 유방을 감시하여 파촉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꽁꽁 가둔 것입니다. 유방은 상을 받은 것 같지만 귀양 가는 꼴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방을 따르는 장수와 병사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고향이 남쪽 초나라인데 멀리 파촉으로 가자니 결정이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어 항우는 천하 각지의 왕을 발표했습니다. 신양을 하남왕에 봉한다. 도읍을 낙양에 정하고 하남 땅 20개 현을 다스린다. 조나라 사마왕을 은왕에 봉한다. 도읍을 조가에 정하고 한해 땅 32개 현을 다스린다. 영포를 국왕왕에 봉한다. 도읍을 육합에 정하고 국왕군 전체를 다스린다. 조나라 재상 장의를 상신왕에 봉한다. 도읍을 양국에 정하고 옛 조나라를 다스린다. 위표를 서의왕에 봉한다. 도읍을 평양에 정하고 하동을 다스린다. 한성을 한왕으로 봉한다. 도읍을 양책에 정하고 옛 한나라 지역을 다스린다. 조나라 허를 대나라 왕으로 봉한다. 도읍을 대로 정하고 대지역을 다스린다. 조을은 다스리던 조나라 지역을 장의에게 넘겨주고 작은 대땅을 맡게 됐습니다. 이 외에 주요 인물에 대한 인사를 기록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남방 오랑캐를 막는 백월의 군장 오해를 형산왕으로 봉한다. 대초 회왕의 재상을 역임한 공호를 임광왕에 봉한다. 초나라 동쪽을 다스리게 한다. 연나라 장도를 연나라 왕에 봉한다. 연왕 한광을 요동왕으로 봉한다. 한광은 장도에게 연나라를 넘겨주고 요동으로 쫓겨났습니다. 제나라 장수 전도를 제나라 왕에 봉한다. 제나라 왕이었던 전씨는 교동왕으로 옮겨 제나라 일부분만 맡게 됐습니다. 전한을 제북왕에 봉하여 예전 제나라 전씨의 땅을 맡게 한다. 이는 전씨의 세력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 항우는 내각을 발표했습니다. 군사 범증을 승상에 임명한다. 승상은 재상의 직위를 말합니다. 항백은 상서령에 임명한다. 이는 재상 다음 서열로 주로 종친에게 수여하는 명예직이었습니다. 용전은 대사마에 임명한다. 이는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직위였습니다. 종림에는 우사마에 임명한다. 이는 국방차관의 벼슬이었습니다. 개포는 좌사마에 임명한다. 이는 국방 제2차관 벼슬과 같습니다. 또 군대를 새롭게 편성하여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환초를 대장군에 임명한다. 정공을 좌장군에 임명한다. 옹치를 우장군에 임명한다. 진평을 도위에 임명한다. 한신을 집극랑에 임명한다. 항우의 결정에 모두 수긍하여 깊이 머리 숙여 절했습니다. 하지만 유방의 진영은 남달랐습니다. 소환은 인사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초나라와 한나라 두 영웅의 쟁패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대초의 항우와 한나라 왕 유방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유방이 파촉을 다스리는 환왕에 봉해지자 장수들은 크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파촉을 가자니 차라리 항우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 낫다.
파촉으로 들어가면 영원히 고향과 작별하는 것이다. 유방의 일부 과격한 장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를 출병시켜 항우를 공격해야 한다. 지금 당장 말이다. 유방은 인사를 받아들이자니 너무도 참담했습니다. 그 험한 곳을 어찌 들어간단 말인가? 가서 어떻게 살겠는가? 그러자 소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중 왕이 되었으니 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여기서는 한 사람에게 엎드리지만 파촉에 가게 되면 만 사람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어 장량이 말했습니다. 비록 외진 곳으로 가더라도 뜻은 달라져선 안 됩니다. 도리어 파촉은 산으로 막혀 있어 외적을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항우가 100만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가서 분을 참고 힘을 길러야 합니다. 범증과 항우는 주군을 항시 죽이려 하니 잠시 피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유방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네, 그대 말에 따르리라. 그러자 여기기가 말했습니다. 주군께서 파촉으로 가면 두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산으로 가려져 있으니 밖에서 안을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군마와 병사를 훈련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병사들은 고향이 그리워 언제라도 중어로로 나서게 되면 사기가 10배나 더 높을 겁니다. 단지 해로운 점 한 가지는 병사들이 고향이 그리워 항우에게 투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방은 항우를 이길 수 없으니 달리 결정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로 군대를 이끌고 파촉으로 떠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범증이 유방의 점괘를 보았습니다. 유방은 화덕이라 파촉은 서쪽이니 금이 주재한다. 금은 불에 약하다. 만일 유방이 파촉에 들어가면 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배하는구나. 앞불사, 이는 커다란 실수로다. 범증이 항우에게 아뢰었습니다. 유방은 고향이 초나라 동쪽이라 한왕에 임명된 것을 크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왕의 결정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유방을 불러 목을 베야 합니다. 이에 항우가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빠 유방을 불렀습니다. 그대는 파촉으로 가겠는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겠는가? 그러자 유방이 침착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목숨은 대왕의 손에 달렸습니다. 대왕께서 채찍을 치면 달리고 고삐를 당기면 멈추겠습니다. 대왕의 명에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항우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방은 돌아와 즉시 출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범증이 또 무슨 개교를 부릴지 몰라 불안했던 겁니다. 즉시 파촉으로 출발한다. 마침 항우는 의제에게 궁궐을 침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항우가 이를 고심하자 진평이 아뢰었습니다. 하늘의 해가 두릴 수 없고 나라의 임금이 두릴 수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의제를 세우셨으니 이는 임금이 신하의 눈치를 보는 격입니다. 이제는 의제를 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순리입니다. 항우가 그 말에 크게 수긍했습니다. 승상 범증에게 말했습니다. 승상은 환초와 우영을 데리고 의제에게 가서 서둘러 침주로 옮기라고 하시오. 그리고 의제가 머무는 팽성을 점령하시오. 그러자 범증은 떠나기 전에 항우에게 아뢰었습니다. 소인이 자리를 비우면 신하들이 대왕을 어지럽히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대왕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양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집극랑 한신을 기용하십시오. 그는 무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병법과 지략에도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방을 파촉으로 보내지 마시고 계속 잡아 두십시오. 유방의 농공 행상은 다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범증이 떠나자 진평이 항우에게 아뢰었습니다. 인사가 발표됐으니 모두 서둘러 떠나도록 해주십시오. 떠날 사람을 오래 잡아두면 그 비용이 너무 막대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서둘러 임지로 떠나라 명하십시오. 그러자 항우가 진평의 말이 옳다고 여겨 즉시 조서를 내렸습니다. 인사 발표한 대로 닷새 안에 모두 함양을 떠나 부임하라. 단지 유방은 떠나지 말고 남아있어라. 그러자 유방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항우가 나를 죽이려는 음모로다. 그러자 여기기가 꾀를 내어 항우를 찾아갔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뵙고 싶은 것은 하늘의 섭리입니다. 지금 유방 장군은 발이 묶여 폐연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고향에 사람을 보내 부모를 모시고 오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차라리 부모를 인질로 잡아두고 유방을 파촉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비용과 양식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유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로움이 있습니다. 항우가 일리가 있다고 여겨 유방의 부모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유방이 슬피 통곡하며 파촉으로 떠났습니다. 이는 유방의 거짓 연기였습니다. 마침 집극랑 한신이 이를 보고 크게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용을 풀어주면 나중에 모두 사로잡히리라. 유방이 떠나자 장량이 말했습니다. 가서 군대 훈련을 마치면 바로 삼진을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쉽게 함양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어 천하제후를 설득하면 모두 항우를 버리고 따를 겁니다. 잘 견디고 잘 훈련되어 나오기 바랍니다. 훗날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자 소아가 말했습니다. 장량 선생, 꿈을 거르지 말고 빨리 오시오. 항우가 알면 모두 잡아 가둘 것이요. 유방의 행렬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행군 대열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유방은 구심리를 쉬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는 혹시라도 항우가 길을 막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백리를 가자 파촉으로 들어가는 첩첩산중 험한 줄령이 나타났습니다. 이곳부터 청길 낭떠러지의 잔도였습니다. 잔도는 계곡과 계곡을 잇는 나무 다리길을 말합니다. 발이 저리고 눈앞이 아찔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군마를 끌고 등짐을 지고 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자 병졸들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 낭떠러지 공중길을 가야 하나? 죽으면 죽었지 더는 못 가겠다. 때려 죽여도 못 가겠다. 이 불만은 돌격대장 벙케에게도 이어졌습니다. 항우가 무서우면 얼마나 무섭고 힘이 세면 얼마나 세기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나. 내가 도끼로 한 방에 죽이고 왔어야 했는데. 행렬을 이끄는 유방 역시 끔찍하고 힘들었습니다. 유방은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험준한 길인 줄 몰랐다. 구름이라도 타고 넘으면 몰라도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으리라. 만일 중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는 항우를 끝장낼 것이다. 여기기가 유방의 말고삐를 쥐고 있었는데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어도 참으셔야 합니다. 파촉에서 힘을 길러 삼진을 멸하고 중원을 제패하시면 됩니다. 잔도를 넘는 것은 고행이 아니라 천하를 제패하기 위한 훈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방은 여기기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여기기의 말이 옳다. 이는 천하를 제패하기 위한 훈련이다. 파촉으로 들어가는 잔도는 본래 진나라 해왕이 꾀를 내어 만든 길입니다. 해왕이 군대를 이끌고 파촉을 점령하러 나설 때였습니다. 이때 황금으로 칠한 무쇠의 소를 앞세웠습니다. 당시 파촉에는 힘센 장수가 100여 명이 넘었습니다. 파촉의 풍습에는 장가를 가려면 황금을 바치는 것이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나라에서 황금소를 이끌고 오자 너도 나도 이 소를 잡으러 나섰습니다. 하지만 파촉에서 나오는 길은 험하여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파촉의 용사들이 합심하여 잔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소를 얻으려는 생각에 부지런히 잔도를 깔았습니다. 드디어 진나라 군대가 있는 곳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 군대는 도리어 잔도를 이용해
파촉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잔도는 바로 그때 만든 길이었습니다. 드디어 유방의 행렬이 잔도를 다 건넜습니다. 그때가 새벽 무렵이었는데 멀리서 자욱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러자 후미에 있던 병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잔도가 불탄다. 이제 우리는 어찌 돌아가는가? 이는 장량이 유방에게 인사하고 돌아가면서 잔도를 태운 것입니다. 장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량이 우리를 속였구나. 항우의 편에 서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여기저기 비명과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유방이 장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장량을 원망하지 마라. 내가 잔도를 태우라 했다. 이는 항우에게 우리가 동쪽으로 나갈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 삼지는 방비를 허술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지독한 훈련을 마치면 삼진을 멸하고 중원으로 향할 것이다. 유방은 파촉의 도읍 남정에 입성했습니다. 이곳이 한나라의 최초 도읍입니다. 유방은 왕이 즉위식을 거행하였고 소하를 상국에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수들에게 각각의 관직을 주었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사니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고을에 어진 사람을 중히 여기고 군량을 비축하니 반년이 되자 파촉은 살기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한편 장량은 한나라를 재건하려고 들어갔으나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장량이 유방을 따라간 줄 알고 항우가 노하여 한항 의성을 죽인 것입니다. 항백이 찾아와 장량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장량을 항우의 책사로 쓰기 위한 계책이었습니다. 장량이 이를 알고 항백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유방을 떠나 유유자족하며 세상을 떠돌며 살 것이네. 그러니 내 길을 가로막지 말게. 이는 자신을 철저히 숨겨 유방이 파촉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계책을 꾸미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유방은 외진 산골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을까요? 항우와 유방의 전쟁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